자, 오늘 그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문제 해설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그 전체적인 출제 경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살펴보고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문제는 작년 문제하고 달리 이 계산하는 문제가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작년에 보면은 2023년이죠. 6문제가 나왔었거든요. 물론 작년 같은 경우는 자료구조가 들어있어서 자료구조 문제 3문제를 뺀다고 하더라도 3문제 정도가 계산하는 문제였었는데 올해는 그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봤었을 때 아무래도 조금 부담은 덜 했을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좀 들고요. 그 다음에 킬러 문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3문제는 뭐 잘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틀릴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8번이나 10번, 11번이에요. 사실 킬러 문항은 10번이긴 하죠. 왜냐면은 이 8번하고 11번은 우리의 국어, 문해력이죠, 문해력. 네, 문해력을 묻는 문제 썼어요. 그래서 얘도 보면은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근데 10번 같은 경우는 처음 나오는 문제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용을 모르면 틀릴 수 있는 그런 문제였었죠. 그래서 이 3문제 빼고는 사실은 다 책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8번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이 하나 들어있어서 여러분들 찍는데 혼동이 있었을 수는 있는데 얘도 나오긴 나왔었죠. 책에서. 그래서 뒤에 가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면은 지금 영어 같은 경우도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하죠. 그리고 지금 합격 예측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 점수를 올리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지한 홈피에 보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점수를 입력하게 되면은 예상되는 커트라인, 예상되는 합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시험을 보신 분들은 지원학원 홈피를 들어가시면 지금 현재 팝업도 떠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학원 합격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미리 이제는 예측할 수 있게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그만큼 정확도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라요. 그래서 이제 예상 컷을 보면 영어가 쉬웠다라고 하니까 최소한 컴퓨터 일반 이런 과목에서 70점 이상이면은 커트라인에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는 예금이라든가 보험 이런 걸 보면 이렇게 문제가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점짜리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물론 이런 컴퓨터 일반도 보니까 많이 맞은 학생은 점수 올린 거 보니까 95점도 있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거 이런 함정이 있었는데 이런 걸 빠지지 않고 문제를 풀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올린 거 95점이면은 예금이나 보험 이런 데서 약간의 이제는 점수를 좀 낮게 하더라도 95점이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계산 문제가 덜 하다 보니까 문장을 보고 여러분들이 앞뒤 문맥이죠. 앞뒤 문맥을 보고 있는 찍을 수 있게끔 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분명히 좀 더 쉬웠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컴퓨터 일반만 본다라면은 70점 이상이면 합격 컷인데 전체로 봐서는 모르겠어요. 이거보다는 더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분포들을 보면은 컴퓨터 구조가 2문제 나왔어요. 컴퓨터 구조가. 그 다음에 운영체 좀 덜 나왔어요. 한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가 4문제인데 이 4문제는 사실 인터넷 부분하고도 겹치는 부분이에요. 소프트웨어 공학이 2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통신은 안 나왔어요. 통신 자체는 안 나왔고, 인터넷 문제가 3개 나왔고요. 엑셀은 제가 한 문제씩 꼭 나온다고 했었고,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모의사에 풀었던 문제하고 거의 유사하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 다 맞췄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는 그 문제가 분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강조했듯이 맞출 수 있는 문제만 맞히더라도 충분히 뭐 70점 이상 넘거든요. 이 세 문제 다 틀렸다 하더라도. 그런 거니까 이론 시간에 뭐 문법 시간에 다루던 내용 이런 내용들을 계속 반복해서 풀었으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80점, 85점은 세 문제 다 틀렸다 하더라도 80, 85점은 충분히 맞을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이제는 출제 경향을 분석해 봤고요. 그냥 간단하게 어차피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 뭐 문제가 어떻게 나왔고 내가 어떻게 틀렸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 합격선에 들어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세한 것은 제가 또 나중에 이제 기출 시간에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는요. if 함수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작년 문제만 하더라도 함수 5개인가 주고 그 함수에 대해서 틀린 거를 고르는 거였었거든요. 그런 문제에 비해서는 상당히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if 함수는 여러분들이 함수 공부를 조금만 했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제가 동의모의고사 시간에 그 16회 13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문제 풀 시간에 적중모의고사 시간에 이제 풀어드렸던 문제인데 거의 지금 흡사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흡사한 문제를 이제 풀어드렸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제 수업을 들었다라면은 금방 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블랙박스, 화이트박스 문제인데요. 얘는 워낙 많이 풀었었어요. 제가 문제 풀이 시간만 하더라도 뭐 이제 베이직 있죠. 그 다음에 뭐 적중 천재 있죠. 그 다음에 그 동형모사 있죠. 그 다음에 기출 있죠. 이렇게 있어요. 이게 다 문제. 이 문제 합치면 한 4,000문제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풀면 여러분들이 얘들은 아마 몇 초 안 돼도 풀었을 거예요. 블랙박스라는 거는 이 블랙박스 안에는 안 보는 거잖아요. 원식 코드를 보지 않는 거죠. 원식 코드를 보지 않는 거예요. 블랙이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입력값을 넣고 출력값을 확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입출력 위주의 테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는 입력값에 의해서 출력값이 원하는 기능,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한 거였었죠. 그럼 이제는 뭐 얘하고 반대는 아니지만 화이트박스 테스트라는 거는 화이트라는 박스라는 것은 원식 코드를 보는 거거든요. 원식 코드를 보고 그래서 원식 코드를 본다는 얘기는 그 안에서 조건문, 문장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여긴 원식 코드를 보면서 한 거죠. 원식 코드 보면. 그래서 뭐 특징이 뭐 조건도 있고 문장도 있지만 여기에 보면은 뭐 구조니 경로니 뭐 흐름이니 이런 게 이제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화이트박스 테스트 안에가 훤히 들여다 보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식 코드를 보면서 소스 코드를 보면은 구조라든가 경로라든가 흐름이라든가 조건, 문장, 뭐 그다음에 반복 이런 거 있거든요. 반복, 루프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는 과거 그 계직 문제에 비해서 이게 뭐 3개 묶고 2개 묶고 1개 묶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딱딱딱 2개씩 이렇게 된 적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 보기도 여러분들이 금방 찍을 수 있게끔 했다고. 여기서 지금 보면은 하나 더 뭐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썼으면은 또 헷갈릴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는 이 2개가 확실하게 이제는 화이트박스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화이트박스 테스트죠. 나머지 이제 기억, 리을이 이렇게 해서 블랙박스 테스트 기법에 해당된다는 것을 금방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들은 지금 이제는 우리 계직 문제에서는 안 나왔지만 다른 뭐 전산적 문제에서도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요. 똑같은 문제는 결직 안 나왔죠. 비슷한 문제 나왔지만 그래서 이제 계직을 준비한 학생들이 가끔 그래요. 뭐 계직 문제만 풀어도 되냐? 계직 문제 2008년부터 풀었기 때문에 몇 개 안 돼요. 한 10개밖에 안 돼. 그거 풀고 어떻게 여러분들 시험장 가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유사한 문제가 우리 전산직, 그러니까 뭐 국가직이나 지방직이나 엊그저께 봤던 군무원, 뭐 경찰청 이런 문제들이죠.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풀어보셔야 돼요. 얘도 보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지금 데이터베이스 문제 났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문제. 네.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원자성인데 전부 수용하든가 아니면은 전혀 나쓰기였었죠. 이렇게. 이거는 뭐 이런 비슷한 문제는 또 워낙 많이 풀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수용하든가 전무 전혀 수용하지 않든가 이 두 개만 허용하는 거죠. 전부 수용해라. 아니면은 nothing 전혀 수용하지 않든가 이런 트랜지션 기능을 우리가 원자성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래서 얘도 뭐 워낙 많이 나와서 얘도 금방 풀었을 것 같고요. 이 문제도 이제는 인터넷 문제인데 얘도 많이 나왔어요. 이상하게 전자표현에 대해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문제를 보면은 그래서 전자표 보낼 때라는 건 전송 아닌가 전송? 전송인데 어떻게 이걸 써요? 우리가 이제 이메일 워낙 많이 나와서 이게 이메일은 이렇게 제가 한국 썼었어요. 이거 전송이냐 수신이냐 여기 순서대로 암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먼저 나오죠. SMTP 여기 SMTP 여기 있지 않습니까? SMTP를 지금 보는 게 여기 M자 따가지고 제가 마임 이렇게 암기를 했지 않습니까? 마임 이렇게 송신. 수신 담당하는 것은 팝3 있죠. 팝3. 팝3가 있고 이걸 보하는 게 IMAP 이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것만 암기해도 풀 수 있죠. 그리고 이메일은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TC 파일 중에서 응용총이죠. 응용총. 그럼 봐봐요. 얘도 좀 보면은 뭐 틀린 거의 개수 뭐 뒤에 가면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런 문제 많았었어요. 이렇게 얘도 뭐 친절하게 2개씩 먹고 이랬잖아요. 그러면은 벌써 이 2개가 틀렸잖아요. 벌써. 틀렸으니까 이걸 이렇게 금방 찍고 넘어가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을 좀 더 볼 수 있게 그 문제를 좀 냈어요. 전자표현을 보낼 때 그렇죠. SMTP 여기 있었죠. 그 다음에 웹기반 전자우편, 그 다음에 팝3를 사용하는 전자우편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걸 보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기억 니은이 틀렸기 때문에 디귿 일이 많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뭐 금방 풀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5번에 와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문제인데 DB 문제가 이번에 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키워드가 이 과목 번호가 이런 데를 등록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등록하지 않는 얘기는 뭐예요? 포함하지 않고 이런 뜻이에요. 포함이 인이죠, 인. 정렬 문제 있었어요. 정렬 문제, 인 문제 그러는 거. 정렬 문제. 포함하지 않는 이었으니까 일단 나딘을 찍어야 돼, 나딘. 나딘 들어가는 게 여기 2개밖에 없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 번호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 번호를 찾아야 이름을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학생의 이름을 지금 구하라고 했잖아요. 학생의 이름.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뭐 413, C413, 이거죠. 이 번호를 알아야죠. 이 번호를 알아야 이제는 이 번호에 해당되는 학생의 이름을 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름을.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CNO가 아니라 CNO는 지금 현재 과목이었죠. 과목. 그래서 이제는 이 CNO를 포함하지 않는 학생의 번호에 해당되는 지금 이름을 구하라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은 우리가 이게 이제 부속재료라고 하잖아요. 이게 부속재료 안에 실렉트문 안에 실트문 있는 거. 번호를 구해라. 인홀 테이블에 해서. 그 다음에 CNO가 C413이 아니네.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아니라는 얘기. 요거. C413이 아니네. 나머지 애들이겠죠. C413 얘 안 돼. 얘도 안 되고. C413을 포함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 학생 테이블에 대해서 이름을 구해라. 라고 하면 이제는 그 이름을 구하려면 이름에 해당되는 SNO 학번을 알아야 되겠죠. 학번을 알아야 이름을 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답이 1번처럼 되겠죠. 그래서 뭐 얘도 작년 문제가 인을 구하는 거 있었어요. 인. 이렇게 부속재료를 포함할 때 인이었었죠. 그래서 이걸 포함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딘이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는 나머지들은 그래서 우리가
얘가 시키는 대로 이제 결과 도출되는 거 다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이렇게 다 보여줬기 때문에 얘도 문제에서 어려움 없이 찾았을 것 같아요. 이건 속정어 문제인데, 이것도 뭐 워낙 많이 나왔죠. 그래서 뭐, 이제 이게 완전히 이제 수행하노란 얘기는 이게 가시면 각 단계를 이제는 가시성이죠, 가시성. 가시성이 제일 좋은 모델이에요, 얘가. 그래서 모든 정서라고 하는 거는 요 다음에 나오는 뭐 나사형 모행, 애절 모형 이런 것들에 다 기본이 돼요, 기본이 되는. 자, 두 번째 보면은 풀타입형 모형, 견본품이에요, 샘플, 견본품. 견본품 샘플이 되는 거고, 화면 설계를 말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일부러 개발해서 사용자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거 있었죠. 뭐 다 이미 나왔던 거고. 나사형 모형은, 그러니까, 이거 보엠이 만들었거든요, 얘들 다. 얘든 다 보엠이 만들었어요. 보엠이라는 사람이. 보엠이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고 막 뭐라고 하니까 두 개를 혼합한 거죠. 얘가 이 순수하게 폭포수 모형을 쓰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엠이, 그래? 그럼 내가 이 폭포수 모형하고 이 프로타입형 모형을 혼합해서 만들어주지. 그래서 이게 80년대 후반까지 쓰였었어요, 이게. 80년대 후반까지. 이게 80년대 후반에 나온 거 아닙니까, 얘가. 애절 기법이. 그래서 이제 사생 모형이 오랫동안 쓰였던 거죠. 그래서 진화, 반복 여러 번 해서 사용자가 그냥 오늘 때까지 이제는 요거를 분석해주는 그런 방법이었던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은 이 나선형의 반기를 들고 나온 게 하나 있었죠. 그러니까 소규모든 대규모든 간에 나선형 모형을 썼기 때문에 이게 소규모 같은 경우는 개발이 짧은데 이 모형을 적용시키는 것 같아야 맞지가 않죠. 그래서 나온 게 애절 기법을 썼어요. 애절 기법은 플러스 도구가 아닌 소통.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게 가시성이 높다는 얘기는 문서화예요, 문서화. 가시성이 높다는 문서화라 했었죠. 문서화보다는 이게 항상 떨어졌어. 문서화보다는 이거보다는 지금 실행, 구현이죠, 구현. 구현을 요소했어, 구현서. 봐봐요. 이런 프로세스, 구조 중심이 아닌 개발 과정 소통. 그래서 문서화보다는 구현 중심이고 구현보다는 시험무선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뭐 이거는 워낙 많이 해서 제가 이제는 이론 오고 문제 풀이까지 합치면은 뭐 5번, 6번 이렇게 반복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내용을.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좀 4번, 1번도 봤구나. 이 자진 출시라는 얘기는 보통 2달 내지 3달이에요. 애절 기법의 원칙은. 그래서 2-3달 내에 이제는 새로운 모듈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죠. 그래서 1번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맞는 것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4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얘도 뭐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거고요. 이 문제는 이제 컴퓨터 구조인데 사실 이거는 한 10여 년 전에 전산적 문제 썼어요. 그래서 이건 사실 똑같진 않거든요. 그 당시에도 이게 문제 냈었을 때 어쨌거나 좀 뭐 말이 많았었어. 근데 얘가 말이 없는 건 뭐냐면 이 뒤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앞에서 결정나잖아. 자, 이런 문제 나올 때는 문제 보기를 먼저 보냈지 않습니까? 외부 신호. 외부 신호 대표적인 게 타이머예요, 타이머. 아니면 키보드. 이런 게 있거든요, 외부 신호. 타이머에 의해서. 아니면 키보드 두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신호에 의해서. 그럼 이게 빠르냐? 여기 전원. 이거 전원 오프지 않습니까? 이거 오프가 여러분들이 컴퓨터 쓰다가 전기 나가면 쓸 수 있어요? 뭐 게임 열심히 하는데 뭐 정전됐어. 그럼 게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일 높아요. 전기 먹고. 우리가 요즘 뭐 AI 얘기만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공상과학 영화 보면은 얘들이 뭐 인간을 지배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간단해. 어떻게 하면 되냐? 코드 뽑아버리면 돼요. 이거 전기 빼고는 지가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지가 뭐 살려면은 뭐 전기시설을 뭐 보안을 강화하고 그렇게 인간이 내비두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이게 전원 공급이 제일 중요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이제 베이직 문제에서 풀어냈던 문제 거의 유사한데, 그래서 이렇게 제기했었죠. 전원 남길 때는 전기 나가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이냐 이것만 찾아보면 되는 거 아니야? 디귿이냐? 이게 기계차고죠. 기계차고는 이게 CPU라든가 메모리잖아요. 메모리. 그 CPU나 메모리 이상. 아니 우리가 컴퓨터를 살 때, 컴퓨터 할 때
그러니까 이제 CPU가 제일 비싸잖아요. 그다음에 메모리가 비싸고. 그럼 왜 비싸겠어요? 그 중요한 자원이니까. 예. 그래서 이 CPU 제가 이제 일본 거리 뭐 이렇게 보면은 CPU를 먼저 공부하고 그다음에 메모리 공부하고 주변기 공부하지 않습니까? 컴퓨터 구조할 때 중요한 자원 순서대로 우리가 공부하는 거고 중요한 자원 순서대로 이제 문제에서 기출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벌써 이게 여기까지만 이거 찍었어야 돼. 이거 뒤는 불안 안 하잖아요. 이거 뭘 확인을 해요? 예? 그래서 문제 보기를 이런 문제 나오면 문제 보기를 먼저 봐야 된다. 예? 그리고 상식적으로 인터럽트라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잖아요. 그 예상치 못한 발생했을 때 정전되면은 끝이야. 아, 그럼 3, 4문제 하나네? 그리고 외부실 인터럽트는 타이머라든가 키보드에 의해서 이거 타이머 오면은 라운드 로빈 떠올릴까, 라운드 로빈. 라운드 로빈 이거 타이머 쓰거든요. 응? 라운드 로빈, 그 중에서. 그럼 이거보다, 운영체제에 의해서는 그런 거보다, 아, 지금 길차고는 10분의 메모리. 그럼 하드웨어 중에서는 제일 비싼 자원이지 않습니까? 아, 그거 나가면 끝이구나. 생각하고 암기를 했으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죠. 아, 물론 이제는 제 수업을 들었다라면은 금방 풀었겠죠. 그 잠깐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이제는 그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컴퓨터 구조 문제 있었고요. 이 8번은 인터넷 클라우딩 컴퓨팅인데 사실 처음 나오진 않았죠. 그래서 이 3번이 내용이 처음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1번이 확실히 틀린 게 뭐냐면 S는 소프트웨어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를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웹상에서 소프트웨어는 대표적인 게 포토샵 이런 거 비싸잖아요. 포토샵. 이런 프로그램. 그 다음에 또 이제는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거요. 대부분 지금 다 디자이너들 쓰는 건데, 그 다음 통계 프로그램이라고 뭐 SPSS라는 게 있어. 이런 거 올라가도 돼. 그러니까 어떡하나 이제 포토샵이나 뭐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거 들어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프로그램 좀 비싸요. 고가하고. 뭐 어도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 이런 걸 빌려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도비 프로그램, 포토샵 이런 것을 빌리는 거죠. 여기까지 맞아요. 그때 그 빌려서 사용자는 인프라, 여기 인프라 있잖아요. 인프라, 네트워크, 서버, 와는 엔드. 인프라 플랫폼 상에서, 플랫폼 여기 있죠. 플랫폼. 여기 쭉 읽어보면은 이제는 하드웨어라든가 OS를 말해요. 개발해서 수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까지 맞고 사용자는 인프라가 이게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이 저런 뭐 포토샵이라든가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프로그램을 내가 웹상에서 이 호스팅을 되는 웹 호스팅. 일종의 이게 클라우드 컴퓨팅은 일종의 웹상에서 여러분들 이제는 빌려 쓰는 거니까 호스팅을 하는 거라고 웹 호스팅. 그래서 이거 그전에 이게 클라우드 컴퓨팅 나오기 전까지는요 웹 호스팅 이렇게 불렀다고요. 그러면은 이 플랫폼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컴퓨터에 하드웨어나 운영체가 깔려 있으면 뭐 여러분들의 이제 포토샵이라든가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아무 취향 없잖아요. 꼭 네트워크상에서 서버를 구축해야만 쓸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얘도 이렇게 생각했다라면 이게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문제를 보면은 이렇게 내용 다 비슷해 때 빨리빨리 읽다 보면은 실수일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또 뒤에 보면은 또 있더라고요. 그 11번 아까 제가 11번에 있던데. 또 있어 그게. 두 문제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SAS, IAS, 뭐 CAS 이런 정의는 이미 다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는 이거 인프라 플랫폼 상에서 그럼 인프라 이러면은 엔드잖아요. 둘 다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런 문제를 정확히 읽어야 되는 계산론 문제를 덜 낸 대신에 안 낸 대신에 이렇게 이제는 문해력을 좀 요구하는 이런 문제를 낸 것 같아요. 2번 맞고요. 3번을 보면은 이거야. 지금 이게 처음 나온 내용인데 최근에 나온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 사이에 있는 거예요. 여기 요 사이에. 요 사이에 이게 있는 거더라. 요 사이에. 그러니까 IAS와 PAS 사이에 있는 게 CAS예요. 컨테이너인데요. 이게 이제 가상머신이었어요. 가상기계. 기존의 가상기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호스트 OS 있잖아요. 그 다음 게스트 OS가 있고. 이게 이렇게 되면 구조 복잡하죠. 그냥 구조 복잡하면 어떨까요? 복잡하면은 구현하기도 복잡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도 많이 잡아먹고. 이러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보면 어때요? 게스트 OS가 없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컨테이너는 이게 전체 컨테이너야. 컨테이너. 그럼 컨테이너 보면은 지금 보면은 이 부분이 이게 정확히 말하면 이 부분. 예. 그래서 이제는 파일을 이제는 수행할 수 있는 지원인데 여기서 애플리케이션 이게 응용 프레임이잖아요. 응용 프레임. 그래서 응용 프레임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종 이런 여기 리소스라고 있죠. 리소스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는 라이브러리라든가 함수 중에 함수. 바이너리 코드 이제 기계어죠. 예, 파일. 이런 것 등의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게스트 OS 없는 거예요. 게스트 OS 없이. 여기 지금 없잖아, 이 부분이. 게스트 OS 없이 응용 프레임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는 우리가 사용자 입장에서 그만큼 이제는 응용 프레임을 개발을 할 때 좀 더 어때요? 소르게 개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운영체제, 게스트 운영체제에 또 어떤 제한을 받지도 않잖아요. 목적이 그거야. 이제 구조 간단하게 하려는 거고, 이런 게스트 OS에 제한을 받지 않으려는 거죠. 그게 이제 컨테이너의 특징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또 나올 확률은 뭐 사실 그렇게 적고요. 정의가 이렇게 정확히 내렸기 때문에 이 정도 알면 돼요.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 시험에서 여러 번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 되겠고, 이제는 여기서 이제 CAS 쓸 때 컨테이너가 무슨 뜻인지 가장 큰 부분은 이 부분이다. 게스트 OS 부분은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만큼 구조를 간단히 해서 그만큼 작성하기 편리하고, 그 다음에 그만큼 이제 없으니까 호환성, 게스트 OS 없이도 수행되는 거니까 호환성 이런 거, 호환성 문제 이런 것 등이 이제는 훨씬 더 좋아진 거죠. 그게 바로 이제 CAS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운영체제 문제인데요. 이제 운영체제가 한 문제밖에 안 나왔잖아요. 이 문제가 나왔는데 얘도 뭐 이제 워낙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 두 번째 보면요, 여러 사용자 이게 멀티 유저죠. 예, 하나 컴퓨터 동시에 이제는 수행돼요. 동시에. 그 이제 CPU 이제 운영 시간을 잘게 쪼개서 타임 슬라이스는 타임 슬라이스. 예. 타임 슬라이스. 그럼 이거 뭐예요? 타임 쉐어링 시스템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 타임 쉐어링. 예. 시간 쪼개서 여러 사용자에게 공평하게 나눠 쓰는 거니까 이게 대형 시스템 이거 아닙니까? 대형 시스템이. 이게 TAS. 10분할. 근데 이게 10분할이죠, 10분할. 10분할 처리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 사용자가 컴퓨터와 대화, 그 인터랙티브네. 대화식. 그럼 다 나왔어. 그 멀티 유저 나왔죠? 그 다음에 이렇게, 대화식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는 컴퓨터, 하나의 컴퓨터 동시에 이용한다. 멀티 프로그래밍이에요. 대화식. 그러면 우리가 TSS가 되려면 10분할 처리 시스템이 되려면 멀티 유저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멀티 프로그래밍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대화식. 인터랙티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인터랙티브가. 그럼 이 세 가지 특징을 만족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도 이제 워낙 많이 나왔어요. 분산 처리가 되려면은 분산 처리 키워드는 이제 뭐랬으니까 네트워킹이란 말 들어가야 돼요. 네트워킹. 그러니까 분산 처리 되려면 망을 구축해야 돼, 망. 하나 컴퓨터가 아니라 망을 구축해야 된다고, 망을. 인터넷 망. 그래서 네트워킹. 그 네트워킹이 어때요? 컴퓨터 대 컴퓨터. 그럼 분산 처리 시스템이 되려면은 인터넷망. 지금 우리가 인터넷망 쓰잖아요. 그래서 인터넷망. 인터넷망 쓰는 거죠. 이런 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고, 얘도 워낙 많이 나와서, 볼 수 있는 문제였었어요. 자, 이제 10번은 인터넷 문제인데, 이 문제는 틀리라고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게 3번인 줄 알았거든요. 모든 때문에. 모든이 들어가면 보통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건 책에 들어있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인터넷 진흥원이 아니죠. 이게 틀렸어요. 이게 때문에 틀렸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인증받을 때 이렇게 하는데, 이거 보면은, KAIT. 한국정보통신 진흥협회라고 하는 거고요. TTA. 한국정보통신 기술협회라고 해요. 기술협회. 여긴 진흥협회. 기술협회.
수성기관이죠. 예, 여기로부터 이제는 심사를 받아야 돼요. 이제 금융기관인 경우는 별도의 이제는 인증에 따라서 인증을 받아야만 된다고 하죠. 그래서 뭐 사실 이걸 알고 찍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보보호론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오던데 똑같은 내용은 없더라고. 예, 우리 전산적인 정보보호론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똑같은 내용은 없어요. 정보보호론을 공부했다 하더라도 틀릴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틀린다라고 하면은 이 한 문제를 순수하게 틀렸었겠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된다. 이런 건 뭐 틀려도 돼요, 여러분들. 자, 이 문제도 DB 문제이긴 한데 인터넷과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우리 책에는 이런 내용은 있죠, 두 개는. 그래서 이 두 개는 확실히 맞거든요.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반감기 이런 건 없어. 이게 4년이야, 4년. 해보니까 반감기가. 네.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3개인 줄 알았거든요. 맞는 줄 알았어. 왜? 이 대표라는 말을 제대로 안 읽었었어요. 대표라는 말을. 그래서 이게 제가 그래서 살보니까 이게 대표가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같은 이런 가상화폐를 지금 거래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게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도지코인, 뭐 얼마 전에 뭐 문제됐지만 뭐 루비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대표 기업이면은 이 비트코인 제일 비싸잖아요. 얼마 전에 1억까지 왔거든요. 비트코인 하나에. 지금은 뭐 엄청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표 기업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2016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본 기사에 보면 2016년에 이 도지코인 해킹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600억 정도의 어떤 손해를 봤다라고 해요. 예, 그러면 어때요? 해킹 당했죠, 해킹. 업그레이드 원인을 뭐냐면 지금 해킹을 당했어요. 예, 오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드포크가 되는 거예요, 하드포크. 하드포크라는 것은 기존의 채굴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는 걸 말해요, 변경. 예, 업그레이드가 우리 말 변경이지 않습니까, 변경. 예, 변경하는 거고. 그럼 어떤 원인이 뭐예요? 해킹.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016년에 해킹을 받았대요. 그래서 한 뭐 2달 후에 이제는 다시 변경을 했는데, 그건 또 바꾸는 거죠. 그럼 바꿀 때, 대표 기업이면, 예? 블록체인 대표 기업이면 이 비트코인이지 않습니까? 여기 기업에서 결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찾아보니까 10개도 넘더라고요. 엄청 많더라고요, 여기. 가상 화폐를 거래하는 업체들이 엄청 많아요. 예. 그래서 이건 뭐 도지코인은 여러분들 이제는 테슬라, 예? 일론 머스크가 이제는 만든 도지코인도 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이 들어봤을 애들은 뭐 세 애들 정도 들어봤을 것 같은데, 대표가 아니라는 거죠. 해당 기업에서. 예, 이더리움 이제는 이사회에서 개발자들이 이제는 이 오류를 잡아내서 바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는 거였었죠. 그럼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그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는 거지 대표 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답이 두 개가 틀려요. 두 개는 맞고, 두 개 다 맞는 말이고요. 자, 플래시 메모리는 컴퓨터 구조인데, 이게 제가요, 여기 써놨지만, 5회 우리가 이제 8회까지 모의사 봤잖아요. 공개 모의 전국 모의사 여러분 5회 봐봐요, 5회. 12번 문제 있어요, 똑같이. 이거 제가 12번 문제 갖고 온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플래시 메모리를 쓰는 게 우리가 아니는 SSD잖아요, SSD. 플래시 메모리. 이렇게 썩 빠르죠. 그 다음에 뭐, 근데 금방 너무 쉽긴 했어요. 이게 노화가 되는 거죠, 노화 플래시 메모리가 이제 수평이 되는 거고. 낸드가 수직이었었죠, 수직. 이렇게. 나머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는 답은 금방 얘도 차였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는, 얘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쉽게 맞췄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는 전공 모의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본 모의사가 아니라 전공 모의사에서 뭐 우리 우주모 카페에서 올렸지 않습니까? 우주모 카페 보세요 한번. 15회 12번 보면은 이 유사한 문제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적중했다라고 써놓은 거고요. 칩 단위 시스템은 사실 얘만 가지고 이제 문제를 낸 건 처음이긴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뭐 내용들을 이렇게 쭉 써놓은 거고요. 그 이상 탐지는 이거 여기 써놨잖아요. 2016년 안전처에 딱 나오는 거 이상 탐지.
예, 기출집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결직을 준비하는데 뭐 결직 문제만 몇 문제 되지도 않지만 그런 문제 또 결직 문제 보면은 자전부터 우리가 자료 구조, 데이터 스트럭처 이거 빠졌잖아요. 그 다음에 시어너 이런 시어너, 뭐 자바 이런 거 다 빠졌어. 여러분들이 이거 골라서 빼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얘는 우리 지금 지안 기출집에 보면은 당연히 뭐 이런 거 다 뺐겠죠. 그러니까 2024년부터는 빠진 거라고 이게 올해부터. 그래서 얘는 그런 거를 이제는 다 감안해서 이제 문제를 이제는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렇지만 얘는 여기 이상치 분석, 이상치 탐색은 안전처에서 이미 나왔던 거고, 이제 우리 이론서죠. 이론서 1권 238페이지에 보면은 이상 탐지가 있는데, 그래서 얘는 이상 탐지라는 것은 평소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었어요. 제가 카드를 한번 잊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 했어요. 수업 시간에. 근데 얘는 제가 원래는 옷 같은 거 잘 안 사거든요. 밤에 더군다나 뭐 7시 넘어서. 근데 얘가 막 옷 사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카드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너 지금 카드 사는 거 맞냐?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잊어버린 줄 알았었거든요. 이게 이상치 분석이에요. 이런 게. 왜?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상태라는 거는 이 빅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 대한 정보, 내가 소비 패턴 이런 것들을 이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죠. 이 카드사에서. 근데 내가 밤 7시가 넘었는데 얘가 막 옷 사고 이런단 말이에요. 뭐 전자제품 사고 이래요. 그러면 평상시 안 턴지도 한단 말이죠. 이게 이상치 분석에 의해서 이제는 자동으로 이제는 연결이 된 거죠. 제 전화번호로. 그러면서 이제는 아니다 라고 해서 바로 이제는 제가 그 카드를 중지시켰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런 얘기를 제가 해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런 게 이상치 분석. 그러면 이걸 기억했으면 얘도 이제 문제를 푸는데 나머지는 너무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을 잡았죠. 그래서 4번은 이상치 분석이 아니라 오용 탐지 방법이에요. 탐지 방법. 이렇게 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살펴봤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런 패턴이 계속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지금 뭐 계산하는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지 않을까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계산하는 문제가 덜 나올 수는 있어요. 이게 지금 아까도 했지만 작년 문제 패턴하고 우리 바뀌었잖아요. 빠진 과목도 있고 자료구조라든가 지금 랭귀지가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턴을 유지할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나왔던 문제들 특히 계산 문제 있죠. 이런 문제들은 풀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 문제라고 하더라도 뭐 틀리라고 되는 문제 있거든요. 그럼 대표적인 게 여기 10번 같은 문제예요. 그럼 이런 거 또 낼 일이 있느냐? 거의 없어요. 10번 같은 문제는. 근데 11번은 낼 수 있어요. 이런 건. 왜냐면 요즘 뭐 워낙 핫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같은 뭐 가상화폐, 블록체인 이런 거는. 그 다음에 13번도 또 나올 확률이 높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집단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보안 이슈하고 연관을 지어서 이런 문제를 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가 킬러무랑 했던 8번 같은 경우는 뭐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 뭐 CAS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이상 알 필요가 없어요. 그림을 가지고 그럼 이제 서브 게스트죠. 게스트 OS 없이도 이제는 응용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게끔 구조 간단화했구나. 간소화함으로써 그만큼 이제 비용, 하드웨어 비용이겠죠. 하드웨어 비용이라면은 이제 메모리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수행하기 위한 어떤 시행 효율성, 속도라든가 이런 거. 또 이제 보안 문제도 어때요? 아무래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런 특징들만 알면 되는 거고 좀 더 자세한 건 제가 나중에 기출 시간에 이제는 해설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시험 보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뭐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이제 문제를 풀었는데. 지금 그 세 문제 빼고는 내가 다 맞췄다 공부했는데 공부를 안 했으면은 여러분들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만족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서너 문제 틀렸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컴퓨터 기반 때문에 시험에 떨어지고 뭐 이러지는 않겠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합격의 시스템에 여러분들이 보다 많이 입력을 해주시면 보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당락을 빨리 알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면접 시험도 면접 준비, 면접도 되게 까다로워요, 여러분들요. 제가 면접을
한 번, 두 번 떨어진 친구를 봤었거든요. 그 면접에 떨어졌는데 또 이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합격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면접도 이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네,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제한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합격자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합격이다 싶으면 네? 합격이 나오잖아요. 합격이 나오면은 빨리 이제는 여러분들 면접을 준비를 하셔야만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네, 해설 특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